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오늘 첫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번 기출문제. 기출문제 보니까 기입형 문제로 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참기름하고 들기름 얘기.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로 보니까는 녹차하고 홍차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교수님들 를 한번 이제 보니까 조리올리 교수님이 이 기출문제에 대한 말씀은 선생님들한테 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로 그냥 대신 하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강 계획에 대해서 연강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3, 4, 5 요 기간은 이제 이론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론 시간에 이제 기본하고 심화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기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잘 보내시기 위한 그 팁을 하나 이제 드린다면, 우리 이제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식품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잘 되셔도 아마 식품학에 대한 절반은 이해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하는 그런 용어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잘 좀 이해를 좀 해 두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 8은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론 시간에는 이 단원별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갖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분 문제면서, 예를 들어서 수분 문제면서 단백질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서로 이제 연관 관계를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는 9, 10, 11 이 3개월은 또 이제 전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나마 선생님들한테 이제 응원을 하는 제 멘트.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도대체 어떤 게 가장 멘트로 좋을까? 근데 요즘 시국도 좀 그래서 요 멘트가 어떨까? 그래서 요 멘트를 응원의 멘트로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노력에는 배신이 없다. 멘트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할게요. 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배신의 계절이라 요즘은. 자, 3페이지 한번. 자, 수분. 자, 수분은 모든 동식물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그죠? 그래서 식품의 가공, 저장, 미생물의 생육, 영양소의 노폐물의 운반, 이런 데 영향도 주고.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식품 중에 수분은 가용성 물질을 녹이는
용매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콜로이드의 분산매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자, 좀 초시 선생님이 아니시는 제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의미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실 거예요. 수분이 두 가지 기능을 이제 두 가지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로? 용매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콜로이드의 분산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용매로 작용을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용매로 작용? 이런 경우에 용매로 작용을 해요. 어떤 경우는 분자량이 작은 애들, 분자량이 작은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염류 같은 애들, 염류. 그 다음에 당류. 당류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 단당류. 그 다음에 소당류.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물이 얘를 어떻게 녹이는 그런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용매로서 수분이. 자, 그런데 얘보다 이제 분자량이 큰 애들 있죠. 고분자 물질들. 고분자 물질들. 대표적인 게 식품 속에 들어있는 고분자 물질. 그러면 물하고 관련이 있을 만한 애. 어떤 애가 있어요? 전분. 또 그 다음에 단백질. 그죠?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분자량이 큰 애들이잖아요. 자, 그런 애들한테는 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용매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콜로이드 상태로. 콜로이드 상태로. 고분자 물질인 전분 또는 단백질, 이런 애들은 수분이 이렇게 분자량이 작은 애와 같이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콜로이드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콜로이드, 얘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콜로이드. 자, 분자량이 10의 -7승보다는 크고 10의 -5승보다는 작은 입자를 우리가 콜로이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의 -5승, 이쪽이 10의 -7승. 그러면 이제 콜로이드란 입자의 크기가 10의 -5승보다, 아니 10의 -7승보다는 크고, 그리고 10의 -5승보다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콜로이드. 그러니까 이제 입자의 범위가 어디? 요 범위 안에 있겠죠? 그죠? 요 범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이제 물이 녹이는데 어떤 형태로 녹이느냐? 요런 형태로 녹이는, 콜로이드 형태로 녹이는 거예요. 콜로이드 형태로. 그래서 수분의 그 작용을 보면 입자가 작은 그런 애들은 완전히 그냥 진용액 상태, 그냥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래서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입자가 큰 애들, 분자량이 큰 애들은 이렇게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작용을 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줄에, 자, 물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하고 얘가 뭐를 해? 거기 수화, 거기 수화도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수화. 자,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자, 물하고 그리고 식품 성분하고 뭐를 하는 거? 물하고 식품 성분의 친수성 기화,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물과 식품 성분의 친수성 기화, 뭐를 하는 거? 수소 결합을 하는 것.
우리가 수화라고 정의를 내려요. 수화. 그러니까 이제 수화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에서도 수화할 수 있어요. 수화할 수 있고 또 물분자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친성기하고 또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화는. 그래서 이 수화는 식품 가공에서 아주 중요해요. 왜? 이 수화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수화는 보수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을 보수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보수력이 큰 식품의 물성은 어때요? 보수력이 큰 식품의 물성. 아니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식품은 물성이 어떠냐고. 이렇게 우리가 씹었을 때 느낌이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보수력이 아주 낮은 애는 굉장히 단단하거나 또는 질기거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품 가공에서 굉장히 중요해. 이 보수력이. 그래서 이제 뭐 거기까지 이제 연결이 이제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수화를 해. 그래서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이화학적 성질에도 중요한 역할. 자, 일정한 구조. 뭐가 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아밀로즈 전분에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갑자기 수분하다가 지금 전분 팍 떠갖고 또 띄워야 되면 단백질까지 띄워야 되는데 지금. 자, 그 아밀로즈 어떤 구조죠?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아밀로즈.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생겼다고 얘기하잖아. 나선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죠? 아밀로즈. 근데 요런 나선형의 구조를 유지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수소결합이야. 수소결합. 그 다음에 자 단백질의 3차 구조. 자 어떻게 생겼죠? 단백질의 3차 구조. 구의 형태로 생기잖아. 그죠? 구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구의 형태. 그 중에서도 또 어떤 힘이 수소결합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수화를 해서 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하는데도 관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요거만 갖고도 벌써 우리가 탄수화물도 갔다 왔고 단백질도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개요는 이제 그렇고 이제 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수분의 구조. 그래서 뭐 사실은 식품학에서 이 수분의 구조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화학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왜 첫 번째부터 이거 나오게 했느냐 하면은 얘의 구조의 비정상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 식품에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성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전부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세요. 전부 뭐 어디 유기화학이나 일반화학에서 봤던 그림이죠. 그죠? 이게 이 그림. 근데 뭐 식품학에서 이게 사실 이 구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올 이유도 없고. 그래. 그런데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성분에 대한 이해가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분의 구조는 수소원자 2개 그리고 산소원자 1개가 자 무슨 결합을 했느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하고 있다고. 그리고 뭐 앵글이 뭐 104.5도다. 뭐 이런 이제 비특이적인 그런 특성을 이제 갖고 있다고. 자,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그 세 번째 줄에 나온 얘기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식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일반적인 화학 결합에서 한번 보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를 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르잖아. 산소, 수소. 서로 다르죠? 다른 원자로 되어 있잖아. 그지? 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할 때, 자, 뭐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자, 전기 음성도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 음성도는요, 실측이 가능해요. 실측이 가능해. 그래서 전기 음성도 제일 큰 애가 누구냐면 플로우야. 얘가 제일 커요. 전기 음성도. 그래서 얼마냐 값이 4.0이에요. 4.0. 그리고 산소가 그 다음으로 3.5야. 그리고 탄소가 2.59. 그리고 수소가 2.1이에요. 물론 뭐 이거 이외에도 더 쭉 있는데 우리 식품하고 관련된 거는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산소의 전기 음성도 값 얘가 3.5야. 그리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 값 2.1이에요.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 값이 커요. 좀 크다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 요게 요 산소하고 얘하고 무슨 결합이라고 금방 했었죠? 공유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유 결합이니까 말 그대로 전자를 어떻게 하는가? 서로 공유하는 거야. 하나씩 내갖고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그렇게 내렸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유가 안 돼. 왜?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수소에 있었던 전자가 어디로 치우치게 되느냐?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의 정의가 그잖아. 원자가 전자를 끌어다니는 경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겨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끌어다녀. 이렇게 끌어다닌다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비특이적인 성질을 띠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 물의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자,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자, 원자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의 구성 성분. 원자의 정중앙에 뭐가 있어? 양성자가 있잖아, 양성자.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존재를 해요? 전자가 존재를 한다고. 물론 뭐 거기에 뭐 나누는 것들도 많지만 아무튼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양성자는 뭐를 띠겠어요? 그 극을. 양성자는 플러스를 띨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띨 거예요. 근데 원자는 양성자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원자는 중성 상태야. 중성 상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수소에 있었던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죠?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 수소 원자는 뭐만 남게 돼요? 양성자만 남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하게 돼.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 두 개를 끌어당겼죠. 그지? 전기 음성 차이 때문에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표시를 한 요 델타. 요 델타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분적인이라는 의미야. 부분적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분의 구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이래요.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산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두 개의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는 하나의 부분적인 하나의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설명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 여기에 이렇게 산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를 띄어? 이렇게 마이너스를 띌 것이고, 그죠? 얘는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자, 이쪽 물 분자. 그래서 자, 이쪽 물 분자에 있는 이 수소 원자. 그리고 이쪽 물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 서로 극이 다르죠. 그지? 그래서 뭐를 해?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합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그런 거지. 수소 결합.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거고. 자, 그런데 이제 3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수소 결합은 어디에서? 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고 또 어디에서 이루어진가? 물과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침성기하고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 개요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관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 결합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식품 성분들하고 얘가 수소 결합을 해갖고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그림들을 나타낸 거니까 참조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식품 중 수분의 성질. 자, 보세요. 물 분자의 비대칭성에서 유래하는 정기적인 성질. 자, 염류, 거기 염류에다가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염류. 염류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어요? 염류의 종류. 중성염류. 들어보셨어요? 중성염류. 못 들어볼 리가 없는데. 중성염류라고 그래요. 얘네들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치? 다시 결합하면 어떻게 돼? NaCl 되죠. 근데 NaCl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갖고 있죠. 그치? 안 갖고 있지. 자, 그래서 일단 염류라고 하는 말이 뭔가 도대체 염류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어떤 물질을 우리가 염류라고 부르느냐? 바로 그 옆에 나와 있어요. 뭐야? 이온 화합물들. 화합물인데, 그러니까 이온이 결합해갖고 만든 화합물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염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류. 자, 그런데 이제 얘와 같이 이렇게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든 이온 화합물인데, 얘가 극을 안 띄잖아요. 그지? 극을 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없잖아, 여기는. 근데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느냐? 중성염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성염류. 그 다음에 알카리성 염류. 그러면 뭘 띄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온 화합물인데, 그죠? 염류니까 이온 화합물이잖아. 이온 화합물인데, 그 화합물이 뭘 띄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거야. 플러스를 띄고 있다. 그거 이제 알카리성 염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류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단백질 하면서도 염류라는 표현 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또 염류라는 표현을 쓰냐면
쓴맛 있죠, 쓴맛. 쓴맛. 그 뭐, 대표적인 게, 뭐야, 커피의 쓴맛, 뭐야? 커피의 쓴맛. 너무 어렵죠? 커피의 쓴맛? 카페인. 사실 우리가 그거 모르고 먹어, 그죠? 카페인. 근데 카페인은 뭐냐면, 알카리성 염류 물질,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온 형태 화합물인데, 얘가 뭐를 띠고 있다? 얘 그 분자 내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애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아까도 수업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품학에서는 이 용어 정리만 잘 해 두셔도요, 한 절반 정도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절반 정도만. 자, 그래서 염류와 같은 이런 이온 화합물들은, 자, 물하고, 쌍극자 이온 결합을 해.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자, 그래서 이제 성질로 이온화 에너지. 자,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요렇게도 우리가 사용을 해요. 해리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해리 에너지. 자, 그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이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또는 해리 에너지라고 정의를 해요. 이온화 에너지 또는 해리 에너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얘를 자, 보세요. 자, 얘가 요렇게 이제 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해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필요해? 얘를 녹이는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해리 에너지는 이 용매의 종류에 따라요.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해리 에너지가 크다. 응? 자,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해리 에너지가 크다. 응? 큰 용매야. 큰 용매. 해리 에너지가 큰 용매. 응? 그러면 뭐예요? 잘 녹는다는 얘기가 잘 안 녹는 그 용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잘 안 녹는 용매라는 거야. 잘 안 녹는. 그러니까 해리 에너지가 작을수록 잘 녹는 용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를 나타낸 게, 자, 그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 있죠? 거기 프린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해리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엡실론 R2 제곱에 E1 곱하기 E2 이렇게. 자, 그래서 해리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해리 에너지.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엡실론은 뭐냐? 이게 유전항수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항수. 실례님. 그 다음에 요거 R1, R2는 전하 간의 거리. 전하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E1, E2는 전하량. 얼마나 큰 전하의 양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거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에서, 자, 이온 화합물이 어떤 용매에 쉽게 녹는 정도는 그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자, 두 전하 간의 거리의 제곱과, 그 다음에 유전항수에 뭐해? 반비례해요. 유전항수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전하량, E1, E2의 곱에 뭐해?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리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잘 안 녹는 용매고 작으면 작을수록 잘 녹는 용매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표에 보시면은 유전항수값 쭉 보면 물이 원래 그 밑에 있는 애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크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녹는데 용매로 물을 사용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주, 자, 다시 한번. 자, 얘가 그 이온 화합물이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용매로 유전항수가 큰 애를 사용했어. 유전항수가 큰 애. 그래서 뭐, 누굴 썼냐면, 물을 썼어요. 물을 썼다고. 그러면은, 자, 그 NaCl, 이온 화합물이 각각의 이온, Na 플러스 Cl로 이렇게 헬이 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항수가 클수록 헬의 에너지는 작아져요.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얘기고, 그래서 유전항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유전항수에 반비례한다. 응? 이온 화합물의 이온화 에너지는 유전항수 값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유전항수의 값이 클수록 잘 해리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수하. 자, 수하의 정의를 한번 거기 보시죠. 자,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중, 자, 친수성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주위에 물 분자들이 그 식품 성분에 있는 친수성기하고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그거를 수하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 거죠. 수하.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거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뭐냐면, 자, 식품과 물 분자 간의 상호 작용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은 거야. 식품과 물 분자 간의 상호 작용.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거기 그 맨 밑에 고대형 수화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 친수성기가 표면에 존재.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얘는 쉬우니까. 자, 친수성기가 어디? 식품 표면에 존재시. 또 하나는 반대로 이번에는 소수성기가 식품 표면에 존재시. 이렇게 한번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요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렇다는 거야. 자, 이게 식품 표면이에요. 식품 표면. 식품 표면.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식품 표면에. 친수성기들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얘가 물 분자예요. 이게 물 분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물 분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결합을 하겠어요? 뭐하고 뭐가? 이 식품 성분에 있는 뭐하고? 친수성기하고 물 분자하고, 자,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해요.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거라.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물 분자들이 뭐하요? 이렇게 또 수소 결합을 또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수력이 증가하겠죠. 그죠? 자,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 이 주변에 물 분자들이 있으면 쭉 와갖고 얘하고 수소 결합할 거 아니야. 물 분자하고 물 분자 사이에. 그러면 저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결국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수력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식감이 부드러운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저게.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소수성기가 식품 표면에 반대로, 친수성기가 아니고 소수성기가 반대로 식품 표면에 존재할 때는 어떠냐 이거지. 소수성기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천연식품에서는 좀 드물죠. 왜냐하면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전분이든지 어떤 경우든 간에 아무튼 외부는 주로 뭐로 어떤 그 이온을 플러스 이온들을 주로 갖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온들 즉 친성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소성기들을 갖게 된다고. 구조상 그래요. 구조상 그지? 구조상. 그런데 이제 식품을 가공하거나 또는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얘가 안쪽에 있었던 소수성기가 바깥쪽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구조가.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자, 똑같아요. 이렇게 식품 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가공 처리를 했어요. 가공 처리를 했더니 이 주변에 뭐가 식품 표면에 뭐가 노출이 돼? 이번에는 소수성기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소수성기들이. 그럼 이제 뭐, 그럼 이제 또 똑같이 이 주변에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될 거? 자, 이러면 얘하고 얘는 결합을 못 하겠죠? 그지? 결합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하냐면 이 소수성기들이 물하고 경계면에서 그러니까 소수성기하고 물하고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수성기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결합을 해버려. 결합을 해버린다고. 그게 소수성 결합이에요. 결합.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안전한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어떻게 돼? 이게 결합 못하니까 이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이게 빠져나가 버린다. 근데 우리 식품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거기 그 수화에서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자, 예를 보면 식품 가공 공정 중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분의 노화시 그리고 치즈 제조할 때 그리고 두부를 제조할 때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식품 용어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시네리시스라고 불러요. 시네리시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식품 표면에 이렇게 친수성기가 존재한 경우,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 식품 표면에 소수성기가 존재하는 경우, 좀 다른 그런 물성들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식품하고 식품 성분하고 수분하고의 서로 상호작용 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특히 그 가공 처리할 때 그 시네리시스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수분의 기능. 자, 5가지를 이제 했어요. 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식품 중 화학적 변화에 따른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는 자, 보세요. 식품 중, 즉 식품 안에 들어있는 그죠? 식품 중이라는 얘기가 식품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에서 얘가 수분이 뭐로? 용매로서 작용을 한다. 용매로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애들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방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 분자량이 작은 애들. 분자량이 작은 애들은 이렇게 녹일 수가 있다. 그런 기능을 용매로서의 기능. 자, 그 다음에 뭐 세포가 소비하는 영양물질, 산소, 노폐물 등을 뭐 운반하는 기능. 그 다음에 조절하는 거, 체온 조절, 체액의 pH, 삼투압 이런 거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열 전달 수단으로서의 기능, 열을 전달하는 수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수분의 기능 중에서 꼭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거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분의 구조를 이해할 때, 그 다음에 전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특성을 이용할 때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야. 자, 고분자 화합물들은 어떻게 만든다고?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는 아까 봤던 뭐 염류나 또는 뭐 당류들, 그러니까 뭐 단당류, 소당류,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물에 녹일 수 있게 진용액 상태를 만들 볼 수 있지만 분자량이 큰 이런 고분자 화합물들은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거기 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콜로이드의 분산매로 작용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분산매로.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어. 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 수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량에 따라서 가역적으로 조리나 계일 상태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조리나 계일 상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고분자 화합물을. 자, 다시 한번. 자, 고분자 화합물들을 물이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을 시켜버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지? 자, 그런데 그 고분자 화합물이 뭐에 따라서? 수분의 양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리될 수도 있고 계리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겔 한번 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콜로이드가 유동성인 거. 콜로이드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물이 많으니까 콜로이드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식품의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식품의 조울 상태의 식품 대표적인 예가 우유예요. 우유. 응?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게 뭐야? 우유에서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분이잖아. 그지? 그 수분 속에 있는 단백질이 어떤 상태로?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근데 얘가 뭐야? 조일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야. 조일 상태. 네? 자, 그러면 이제 겔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해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을 겔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식품의 예가 젤리, 푸딩, 묵 이런 게 대표적인 식품의 예예요. 그러니까 콜로이드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수분의 양이 적어지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뭐야 이렇게 모여갖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생체 고분자 구조를 유지시킨다. 그래서 생체 고분자 구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의 2차 구조, 단백질의 3차 구조 유지에 관여를 해요. 누가? 물이. 물이. 뭐에 의해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그래서 단백질의 2차 구조 그러면 어떤 구조예요? 단백질의 2차 구조. 단백질의 2차 구조.
이런 헬릭스 구조죠. 이렇게 헬릭스 구조, 그죠? 헬릭스 구조. 또는 이와 같은 베타 병풍 구조. 이게 단백질의 2차 구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게 뭐냐? 이게 수소결합이야. 수소결합.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백질의 3차 구조는 이와 같은 구의 형태란 말이야. 구의 형태. 여기도 수소결합이 관여한다는 거지. 물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힘들이 관여하는데 그 여러 가지 힘 중에 수소결합이 있다. 그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번에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는 크게 연력학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자유수와 연력학적으로 이동이 제한이 된 결합수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식품 중에 존재하는 수분은 식품 성분들과 결합하고 있는 결합수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자유수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식품 속에는. 그래서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들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자유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연력학적으로 운동이 자유로운 상태의 물이에요. 연력학적으로 운동이 자유로운 상태의 물을 우리가 자유수 이렇게. 그래서 그 자유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보세요.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을 용해하여 용매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조금 여기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나눠놓지 않아서 아마 그런 건데 염류, 당류 같은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수용성 단백질은 용매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콜로이드 분산매로,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 건조 시 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얘죠. 네 번째. 자, 자유수는 누가? 미생물이 이용을 해. 미생물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미생물이 이용을 하면, 미생물의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식품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이 자유수의 양이 많으면 식품을 저장할 때 그 식품 품질에 뭐가 와? 저하가 오겠죠? 그죠? 식품 품질에 저하가 올 수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뭐 비점, 융점, 비열, 표면의 장력, 점성, 비중 다 높다. 자, 이 이유 5번부터 5, 6, 7 화학적인 용어로 해서 5, 6, 7은 물의 어떤 성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물이 어떤 바로 수소결합 때문에 그래요. 물이 수소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높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거기 보세요. 자, 자유수는 식품 변질에 관여하는 효소 반응. 식품 변질에 관여하는 효소 반응.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효소 반응 중에서. 식품 변질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리파제. 리파제. 그 다음에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자, 일단 종류만 먼저 좀 나중에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나오니까 자, 종류 몇 가지나 되죠?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종류 3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아미노 카보닐 반응. 그냥 아마 선생님들 요 표현보다는 마이알 반응을 더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알 반응. 또 그 다음에 캐러멜화 반응.
그리고 비타민C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요 책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이제 고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양사 때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영양교사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비타민C의 갈변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산화 반응 그러면 꼭 뭐하고만 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농도가 높아지죠, 비타민. 어떤 경우에 농도가 높아지겠어요? 자, 과즙의 농축액. 그러면 이제 자, 과즙이 있고 그 과즙을 농축해. 그러면 누가 더 농도가 높아요? 농축액이 더 높지. 그러면 산도가 더 높아진다고. 산도가. 그래서 이 높은 산도에 의해서도 얘가 산소 없이도 갈변이 돼요. 나중에 보면 이제 갈변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양사 할 때는 그냥 뭐라고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그러면 뭐 마이알 반응, 캐라메라 반응, 그다음 비타민C 산화 반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돼. 즉 산화해서 갈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 식품 중에서도 그냥 그런데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밀봉을 해놓은 농축 과즙이나 분말 과즙도 갈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거기에 공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갈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이제 영양교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비타민C 갈변 반응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게 그런 거에도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수분이 영향 주는 게 누구야? 예, 어떤 반응? 이게 마이알 반응은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중에서 마이알 반응은 수분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미생물이 증식.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식품이 변질하는데 관여하는 물은 어떤 형태의 물이에요? 그렇죠. 자유수 형태의 물이다. 그죠? 이렇게 선생님들 좀 이해 좀 해 두시면 되고. 자, 결합수에 대한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